자, 한국이 좀 이쪽에서 하는 것 같고, 그동안 뭐 어려운 광에서 했지만, 자, 이게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조그만 일을 하겠죠. 근데 그게 그거 해결하면 끝나고 없애고 또 다른 거 가는 이런 조각조각의 어떤 그 조치라든가 액션이나 이런 것을 저는 여기서 작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 주식회사의 작전이 아니라.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예를 들면 그 사전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전투 수색 행군을 내용별로 하는 것을 전투인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해야 돼. 여태까지의 많은 정책이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그때그때 필요한 걸 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바이오 산업은 1, 2년 내에 개발이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정부도 지원해야 되고, 실험하는 사람도 그런 면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전반적인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이 산업을 우리 거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도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걸리고 하지만 특히 이 분야는 하이 리스크 대신 하이 리턴이 있고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이 산업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다른 IT 산업이나 기계 조선 산업보다는 전략이 더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 TV 하면 소니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뭐 귀에 꽂고 다니는 것도 다 소니 이런 거였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소니 TV 봅니까? 안 봅니다. 미국 매장에 제일 가전제품 앞쪽에 옛날에는 들어가면 소니 TV가 딱 앞에 있었는데 요새 뒤로 밀리고 삼성이나 LG TV가 가전제품 판매상 처음 들어가면 앞에 있는 것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걸 해왔느냐? 앞에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저거를 어떻게 하면 지금 갭은 10년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근면성을 가지고 10년의 기술차를 3년이나 5년 내로 땡겨서 가는 추격형을 한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필요하면 기술도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오고 또 뭐 합법적이면 베끼기도 하고 이런 걸로 했었던 건데, 자, 이제는 우리가 아까도부터 G7으로서 많은 기술이 이렇게 얘기하죠. 프론티어에 와 있다 그럽니다. 최전선에 우리가 와 있다. 그러면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잘하는 배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봤을 때는요, 앞에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어디 섬을 보고 따라가는 배처럼 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망망대에 내가 가야 되는 거라서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도전이 필요하고 대신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은 분야를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이 거기까지 온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도 감당해야 되고요. 정부도 감당해야 되고,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너 왜 안 됐어? 너 틀렸어라고 하면 다음부터 아무도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R&D 지원도 실패를 하면 인정을 해준다는 말. 제가 이 말은 제가 정부 일을 좀 하면서 여태까지 15년, 20년 전부터 했던 말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현재 된 게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패를 해도 과정이 성실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굉장히 미약하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그렇게 실패를 성실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프로젝트별로는 그걸 구분할 줄 아는 한국민의
뛰어남이 발휘가 돼야 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아무도 만들지 않은 약을 사람에 넣었을 때는 아무도 확실한 답을 모릅니다. 해보고 어떤 약은 괜찮을 때에서 넣어봤더니 막 가려움이 생기고 어디 통증이 생기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암만 데이터나 동물 실험을 해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분야입니다. 특히 다른 분야보다. 그래서 특히 이런 그 선도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내와 그 과제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리스크를 도전 전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분야라서 이런 것이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이 분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우리나라도 잘할 것 같고 우리나라가 가야 되고 하는데 정부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정부가 낸 안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헬스가 요새 말하는 4차 산업화가 많이 연관이 된 분야에 대해서 한번 현황을 좀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6년 세계 시장은 8조 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000조입니다. 9,000조 원의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크게 의료건강, 의약품, 의료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료건강은 뭐냐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 키워드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그리고 의약품은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약. 그리고 약 말고 우리가 기계적인 장치로 해야 되는 기기. 이렇게 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약, 기기. 근데 보시면 세계 시장에 우리는 보통 제약 바이오 하면 대부분 의약품만 얘기하시죠. 근데 여기 사이즈를 보십시오. 서비스 82%, 의약품 18%, 의료기 5%. 세계적으로도 사람의 건강과 그 치료에 관한 서비스 분야가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 약만이 아니라는 거죠. 요게 우리나라가 특히 좀 약한 분야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뭐죠? 여러분 서비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공짜. 그죠? 중국집에 가서 뭐죠? 약 군만두 서비스. 이건 뭐 입에 붙은 얘기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그래서 한국민에는 그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런 서비스 관련된 산업을 키우려고 하면 저항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산자부 일을 좀 많이 한 편인데 산자부 내에서도 서비스에 돈을 그렇게 투자해야 되나 막 이런 그리고 필드도 더 그렇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 관련된 시장은 큰데 여기에 대한 그 개념도 우리가 좀 이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섹터의 현재도 크지만 연선장률도 건강 서비스가 제일 큽니다. 66%, 연평균 41%, 46%, 4.6% 죄송합니다. 6.6, 4.1, 4.6. 그래서 이 서비스 분야가 현재도 압도적으로 크지만 계속 빨리 커가는 시장을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분야가 어떤 식으로 현재 돼 있냐면 우리가 지금 아프면요 의사한테 갑니다. 그럼 의사가 어떻게 하죠? 명의가는 경험이 많은 의사입니다. 즉 환자를 많이 치료해본 의사분들이 어디에 조치를 합니다. 거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써야 된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대장암이다. 그럼 대장암 진단 내면 쫙 다 뿌려요. 이게 범용으로 약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몇 프로가 나을 것 같냐? 암의 경우.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어요. 종류에 뭐 평균적으로. 그러면 유방암, 대장암, 뭐 간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명한 약을, 이거 잘 듣는 약, 최고로 잘 듣는 약에서 여러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100명한테 그 약을 주면 몇 명이 약을 들을 것 같습니까? 가장 좋은 항암제. 30%요?
가까이 갔습니다. 20%뿐이 안 됩니다. 가장 잘 듣는 항암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에도 항암제가 A, B, C, D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분들은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 여러 가지 기타 데이터를 보고 가장 좋은 항암제를 선택해 주는 게 명입니다. 약을 만드시는 건 아니죠, 의사가. A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B. 그래서 빨리 맞는 약을 찾아주는 것이 그 명의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사람에 맞는 약이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서 그 사람한테 맞는 맞춤 약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있는 약도 선택도 하지만 그런 약을 만드는 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프면 병원 가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기업의 연합체,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의료에 관한 그런 많은 기업이 참여한 그런 클러스터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이루어야 될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발병 후 병원 방문 치료, 병명성 치료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빅데이터를 써야 된다.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데이터를 일단 좀 가져야 되고요. 거기다가 AI를 써서 여기는 의사 보조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차트라 그러죠. 그럼 병원에 가시면 아프신 분이 어디 아팠고 어디 아팠고 뭐 6개월 전에 무슨 약 줬고 이게 데이터가 쫙 차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일단 AI한테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AI는 여태까지 했던 걸 쫙 돌려서 의사한테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이 데이터를 쭉 보고 보니까 이 사람은 간암의 어느 파트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그게 아니면 위암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위암까지 전이가 됐을 것 같다 해서 몇 개의 초이스를 이 AI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모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의사가 100가지를 고려해야 될 거를 AI가 5개로 줄여주는 거예요. 가장 확률 높은 거. 그러면 의사가 그 5개 중에서 가장 맞다는 걸 판단해서 치료하고 진료하고 치료하고 이런 거를 처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맞춤형으로 해서 운동 음식까지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이것이 전체 건강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외는 이미 구글이나 이런 데는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에 핏 하면은 그 시계처럼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모든 건강 데이터를 다 수집합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애플도 있고 요새는 뭐 삼성폰 우리 뭐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IBM의 왓슨이 아까 말씀드린 이 시스템을 왓슨이 제공해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큰 병원에 이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그 진단을 훨씬 그 오진을 막아주고 확률을 높아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그마 이런 기업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이미 상업화하고 있다. 그래서 의약품의 경우는 어떠냐? 아까처럼 맞춤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확실하게 이분을 맞춤형으로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유전자 분석 기술입니다. 이번에 어떤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이런 얘기까지는 안 돼. 일부 분야에는요. 그 사람의 유전자를 쫙 분석하면 이분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5%다. 5년 내로.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배우, 여자분 영화배우 갑자기 안젤리나 졸리. 그분이 처음에는 유방 절제 수술을 한 게 85%의 확률인데 5년 내로 될 수 있다는 걸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모하고 식구 중에 내력이 좀 있었어요. 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기술이 개발이 됐죠. 근데 자궁암의 그 확률이 있다 그래서 다시 그것도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유전자 분석을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걸 알고
그 가정 내력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부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일부 치료제의 경우는요, 유전자를 분석해서 당신한테는 이 약이 가장 확률이 높다라는 데이터를 몇 개 질병에는 이미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방암 치료제 허투라는 이런 것도 저런 거로 분석을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유전자가 이러이러하면 이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를 알아맞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간암도 ABC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데이터가 AI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10,000개에서 하나를 얻는데 너무 확률이 적지 않습니까?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약 후보 물질도 AI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도출을 해주는 이런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유전체 분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상을 줄인다는 얘기는 사람한테 투입해서 효과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드는 비용은 그 전에 세포나 동물에서 했던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임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임상 설계를 하는데 소요 시간을 잘 줄인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전체 시간을 41%, 준비 기간 41%, 전체 65%를 감소하면요. 아까 1조 들었던 돈이 거의 뭐 2, 3천억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의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3D 프린팅으로 그 신체에 맞는 보형물을 정확히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치과 조형물 같은 건 지금 뭐 굉장히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바로 딱 낄 수 있게.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인간 심장을 3D 프린팅으로 만들기 위한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심장뿐만 아니라 간, 신장, 여러 가지 장기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봇으로 수술하는 의료기기를 지금 많은 뭐 기업체에서 이미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로봇 수술 기술이 상당히 우수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진단을 해보면 현재 상황은 어떠냐? 플랫폼 경쟁력은 좀 약하고요. 빅데이터 기술력은 낮은 순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수집 저장은 크지만 서비스 활용은 아직 25%다. 그래서 선진국 대비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유전체를 분석을 이용한 서비스는 이게 규제에 걸려서 현재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탈모, 혈압, 혈당 등에 대해서 12개 항목에 대해서 유전체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딴 데는 못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 파저티브한 규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특정 질병은 안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우리는 되는 것만 얘기했으니 안 되는 게 얼마나 가지수가 많은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필요성이 계속 나오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파저티브 규제 시스템이, 이것도 뭐 20년간 얘기해 왔던 겁니다. 물론 리스크는 크지만 이런 도전적으로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와 경쟁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는 분야에서는 분야별로 파격적인 이런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반드시 바꿔줘야지 된다. 이거는 왜냐면요,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옛날에 산업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몇 개 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정보가 SNS나 너무 많은 정보가 많은 사람한테 다 입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이 자기만의 생각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대학교 박사 받은 사람이 고등학생보다 아이디어 많이 내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해서 나름의 창의력을 내면
그 누구도 못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많은 분야의 보편적인 창의력을 활용하고 그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이런 네거티브 규제가 분야별로는 반드시 하나하나 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의약품의 경우는요, 미국이 7조인데 우리 3,200억이면은 한 22배 정도 투자 규모가 우리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엄청 차이 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제약사 매출은 어떻습니까? 노바디스가 53조인데 국내 1위 유한양이 1조 3천억이면 이거는 거의 40배입니다. 또 여기서 제가 생각해요. 야, 매출은 40배 차이 나는데 연구비는 22배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을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기업이에요. 물론 요 투자를 많이 한 게 최근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 되면 된다는 게 아까 작년에도 구조 수출한 것처럼 이런 기술 수출이 이거 되네 하는 게 죄송하지만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예를 들면 2018년도에 한미약품이나 이런 데서 기술 수출을 했다. 그러면 그 기술이 나오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했느냐? 최소한 20년 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타나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관심도 없고 그러나 회사는 이거를 투자를 꼭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국가가 지원할 때는 이러는 거죠. 눈에 보일 때 잘할 것 같을 때 넣어서 잘한다는 거에 동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어려운 상황에 괜찮은 기술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투자를 한다. 단 리스크는 있다. 근데 국가의 평가가 돈을 넣는데 결과 없는 거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가면 아무 누구도 위험한데 투자나 지원을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국민 여러분도 이런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그래야 국가가 부강한가를 알아야 거기에 관계되는 정부나 회사에 연구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5만 불을 간다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공유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는 더 어렵습니다. 존슨앤존슨, GE, 지멘스 거의 시장에 뭐 제가 알기로는 일부 부품은 뭐 거의 100% 지배를 하고요. 이 허들이 진짜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S 기업도 MRI 개발하려고 뭐 한 10년, 15년 후에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저쪽은 특허를 몇 개 갖고 있냐? 5,000개를 갖고 있고 우리가 많이 만들어도 200개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나 우리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기기를 개발하면 그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격형으로는 좀 힘들고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는 걸 넘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자, 좋은 거는 우리나라가 전자의무 기록을 모든 병원이 거의 다 합니다. 92%. 우리나라의 그 병원에 가면 뭐 전자로 하는 것이 우리 역시 IT 국가죠. 유럽, 미국보다도 훨씬, 미국은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직도 종이로 하는 데가 꽤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92%. 이게 뭐냐면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종이 데이터가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여러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이 데이터가 우리 92%.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게 우리나라만 수십 년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그 쓸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납니다.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든가, 그러나 또 일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의견은 갈리지만 많은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했는데 뭐 쉽게 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픈을 규제 관계가 있지만 아주 그 합리적이고 영리하게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해야 된다. 즉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누구 건지는 모르게 코딩화를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딩하면 또 엄청난 친구가 그걸 푼대요. 그러니까 이게 코딩만 가지고는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굉장히 그 개인의 그
그 정보를 누출하지 않으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활용하면 우리가 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분야에서 세계에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풍부한 인재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동 건설 나갈 때는 토목, 건축,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사실 화학공학입니다. 공학이 비료 공장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그 여수 산업단지, 그 다음에 중동, 건축, 토목, 그 다음에 기계, 최근은 전자지 않습니까? 이 전자에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70년대 초반에 가장 최우수 인력이 다 간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 해서 유망한 인자가 간 분야가 한 25년에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꽃을 펴요. 그런 케이스가 중동도 그렇고 지금 아주 대표적인 게 전자공학 분야의 이런 업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의과대학이 모든 인재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우리는 확률이 있다. 그게 바이오 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하시는 분들이 연구에 관심을 아직은 많이를 안 해요. 이제 그분들이 그쪽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개발을 하고 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밀어서 될 일은 안 하고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면 한 5년, 10년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절대 다수는 아직은 그 연구 쪽이나 이런 데 많이 인발부가 안 됐다. 근데 리소스는 여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 분야의 인재를 우리나라는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바이오는요, IT하고 연결돼서 많은 그 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우수한 IT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류로 접속률을 원격 의료 같은 거죠. 이게 법에 걸려서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조만간 풀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풀어지지 않으면 이 분야는 해외 글로벌하게 우리는 완전히 뒤처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는 외국인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의료기관도 진출해요. 근데 우리가 11년도에서 15년도에서 3배 늘으면 많은 것 같지만 이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태국이나 이런 나라는 외국 환자를 벌써 100만 명을 받고 있어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의료기관 일정 지역에 있는 그 병원을 아주 최신식으로 만들고 최고의 의료진을 넣어서 외국에 있는 사람이 와서 치료도 받고 여행도 하고 힐링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의료인은 아주 우수한데 그런 거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아직 되어 있질 않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하면 중요한 국가 그 수입도 되고 이거는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